차가운 공기가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지배하는 펜트하우스에 거대한 유리창 너머로 스며들었다. 진성그룹의 총수 강지훈은 3년째 같은 자리에 서서 같은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도시의 불빛은 화려했지만 그의 눈에는 그저 공허한 반짝임에 불과했다. 그의 삶처럼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껍데기. 3년 전 윤서연과 이혼한 그날 이후로 그의 시간은 멈춰버렸다. 그의 등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김비서였다. 그는 돌아보지 않으는 채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새 가정부 말인가? 김비서는 익숙하게 대답했다. 네, 회장님. 최종 후보 3명의 이력서입니다. 모두 경력이 확실하고 신원도 보증됩니다. 지훈은 마침내 몸을 돌렸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무심한 그의 시선이 태블릿 PC 위를 스쳤다. 가장 조용한 사람으로 하게. 그의 요구는 간단했다. 이 거대한 집은 이미 충분히 시끄러운 침묵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소음도 어떤 존재감도 원치 않았다. 김비서는 잠시 망설이다가 한 이력서를 가리켰다. 한지수 씨가 가장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전 고용주들의 평가에 따르면 그림자처럼 일한다고 합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림자라 그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그런 존재였다. 다음 날 오후 한지수라는 여자가 그의 서재에 들어섰다. 지훈은 산더미 같은 서류에 파묻혀 있다가 마지못해 고개를 들었다. 여자는 평범하다 못해 눈에 띄지 않는 외모를 하고 있었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질끈 묶은 머리 무채색에 단정한 옷차림. 그녀는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조용히 서 있었다. 그녀의 자세에서는 어떤 자기주장도 욕망도 느껴지지 않았다. 그저 고용되기 위해 존재하는 무색무취의 인간처럼 보였다. 한지수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은 완벽하게 통제된 음성이었다. 지우는 순간 미간을 찌푸렸다. 아주 찰나였지만 그 목소리가 낯설지 않다고 느꼈다.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떨쳐냈다. 피로가 쌓인 탓이리라. 그는 형식적인 질문 몇 개를 던졌다. 그녀의 대답은 군더더기 없이 간결하고 정확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이 집은 넓고 주인은 까다롭소. 감당할 수 있겠나? 한지수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두꺼운 안경 너머의 눈빛은 깊이를 알 수 없는 호수처럼 고요했다. 저는 제 일을 할 뿐입니다, 회장님. 그 순간 지훈은 알 수 없는 확신에 사로잡혔다. 그는 김비서를 돌아보며 말했다.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하게. 그렇게 윤서연은 한지수라는 이름의 그림자가 되어 3년 만에 자신의 지옥으로 돌아왔다. 한지수 아니 윤서연의 첫 며칠은 탐색으로 채워졌다. 그녀는 과거 이 집의 안주인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낯설었다. 가구의 배치가 바뀌었고 집안 곳곳에 놓인 장식품들은 그녀의 취향과는 거리가 멀었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그녀의 흔적을 지워버린 것 같았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다. 먼지를 닦고 옷을 정리하고 식사를 준비했다. 그녀의 움직임은 소리가 없었고 그녀의 존재감은 희미했다. 그녀는 집안의 구조와 보안 시스템, 그리고 강지훈의 생활 패턴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각인시켰다. 그는 여전히 일에 미쳐 살았다. 새벽에 나가 자정이 넘어 들어오는 날이 부지기수였다. 그의 얼굴은 3년 전보다 더 야위고 날카로워져 있었다. 서연은 먼발치에서 그를 지켜보며 가슴속에서 차갑게 식어버린 무언가가 다시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연민이 아니었다. 배신감으로 타버린 자의 속에서 피어나는 복수심의 불꽃이었다. 그녀의 목표는 단 하나, 아버지의 회사와 자신의 결혼을 파탄으로 몰아넣은 음모의 증거를 찾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지훈의 사촌이자 진성그룹의 부사장인 강민혁이 있었다. 서연은 그가 아버지를 속여 부실 채권을 떠안게하고 자신에게는 불륜이라는 누명을 씌워 지훈과 이혼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물증이 없었다. 모든 것은 교묘하게 조작되었고 그녀는 속수무책으로 모든 것을 잃었다. 어느 늦은 밤 지훈은 만취 상태로 귀가했다. 그는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서다 어둠 속에 서 있는 희미한 인형을 발견했다. 술에 취한 그의 눈에 그 모습은 너무나도 익숙한 실루엣으로 보였다. 그는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서연아. 그 한마디에 서연의 심장이 바닥으로 쿵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어둠 속에 몸을 숨겼다. 그녀의 온몸이 차갑게 굳어갔다. 지우는 대답 없는 허공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거기 있는 거 알아. 왜 나한테 돌아오지 않는 거야? 그의 목소리는 원망과 그리움으로 뒤섞여 있었다. 그는 결국 힘없이 소파 위로 쓰러졌다. 깊은 잠인지 혹은 기절인지 모를 상태로 빠져들었다. 서연은 한참이 지나서야 조심스럽게 어둠 속에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쓰러진 남자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한때 세상의 전부였던 얼굴. 그러나 지금은 그녀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원수 중 한 명이기도 했다. 그녀는 서재에서 담요를 가져와 그의 몸 위를 덮어주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그의 뺨을 스치기 직전 허공에서 멈췄다. 분노와 연민 사랑과 증오가 뒤엉킨 복잡한 감정이 그녀를 휩쓸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쥔 채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흔들려서는 안 되었다. 작고 초라한 가정부의 방. 그녀는 침대 밑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USB처럼 보이는 암호화된 하드 드라이브가 들어있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그녀에게 남긴 유일한 물건이었다. 여기에는 강민혁의 비리를 암시하는 단서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 그들의 숨통을 끊어놓을 스모킹 건은 이 저택 어딘가에 아마도 강지훈의 개인 서재 금고 안에 숨겨져 있을 터였다. 그녀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몇 주가 흘렀다. 한지수라는 이름의 그림자는 강지훈의 저택에 완벽하게 녹아들었다. 그녀는 유령처럼 움직이며 모든 것을 제자리에 돌려놓았다. 그러나 지훈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그 고요한 존재감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아니, 익숙함을 넘어선 어떤 기시감에 사로잡히곤 했다. 서재에 돌아오면 항상 그가 선호하는 희미한 조도의 스탠드만 켜져 있었고 그가 읽다만 책은 정확히 읽던 페이지에 반듯한 책갈피가 꽂혀 있었다. 어느 날 아침 그는 자신이 무심코 벗어둔 셔츠에 소매 단추가 떨어진 것을 발견했다. 출근 준비로 바빠 잊고 있었는데 저녁에 돌아와 보니 같은 디자인의 단추가 깔끔하게 달려 있었다. 그 바느질 솜씨는 놀라울 정도로 정교해서 마치 기계로 박은 듯 일정했다. 그것은 한때 윤서연이 그의 셔츠를 수선해주며 보여주었던 그녀만의 꼼꼼하고 완벽한 솜씨였다. 지훈은 셔츠를 든 채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겼다. 그는 애써 고개를 저었다.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세상에 비슷한 손재주를 가진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거라고 스스로를 타일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작은 의심의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고 있었다. 그녀가 끓여주는 차에서는 늘 은은한 프리지아 향이 났다. 서연이 가장 좋아하던 꽃이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일까? 그는 혼란스러웠지만 차마 가정부에게 전 부인에 대해 물어볼 수는 없었다. 그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사건은 진성그룹의 본가에서 열린 저녁 식사 자리에서 터졌다. 딱딱한 공기 속에서 진행되던 식사는 그의 할머니이자 진성그룹의 대모인 강 여사의 날카로운 한마디로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지훈아, 언제까지 그렇게 혼자 살 작정이냐?
네가 안정을 찾아야 회사도 안정되는 법이야. 주주들이 네 사생활을 두고 쑥덕거리는 소리가 내 귀에까지 들린다. 지훈의 사촌인 강민혁이 능구렁이 같은 미소를 지으며 끼어들었다. 그의 옆에는 화려하게 차려입은 오수진이 앉아 있었다. 그녀는 3년 전 지훈과 서연의 이혼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여자였다. 할머님 말씀이 맞습니다. 형님이 빨리 좋은 분을 만나 가정을 꾸리셔야 저희도 마음이 놓이죠. 요즘처럼 경영 환경이 불안할 때 총수의 안정적인 모습은 투자자들에게 큰 신뢰를 주니까요. 그의 말은 걱정하는 척했지만 지훈의 약점을 교묘하게 파고드는 비수였다. 오수진은 붉은 와인잔을 우아하게 기울이며 말했다. 지훈 씨 같이 멋진 분이 혼자이신 게 안타까울 뿐이에요. 민혁 씨와 제가 추진하는 리조트 사업만 해도 안정적인 가족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두 사람은 완벽한 파트너처럼 보였다. 그들의 결탁은 이제 사업적인 동맹을 넘어 진성그룹의 후계 구도를 흔들려는 야심으로 번들거리고 있었다. 지훈은 굳은 얼굴로 음식을 씹었다. 그는 완벽하게 고립되어 있었다. 그날 밤 지훈은 싸늘한 분노와 깊은 무력감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다. 거대한 저택은 그를 비웃기라도 하듯 텅 비어 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던지며 서재로 향했다. 그때 그는 주방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조용히 움직이는 한지수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녀는 그가 돌아올 시간에 맞춰 따뜻한 차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 어떤 소란도 동요도 없는 그녀의 평온한 모습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 순간 지훈의 머릿속에서 광기 어린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적들로 가득한 세상에서 이 예측 불가능한 삶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통제에 있는 듯한 저 여자. 감정도 욕망도 없어 보이는 저 그림자 같은 여자. 그는 성큼성큼 그녀에게 다가갔다. 놀란 그녀가 고개를 들자 그는 망설임 없이 입을 열었다. 나와 결혼해 주겠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자신도 믿을 수 없는 말을 내뱉고 있었다. 한지수, 즉 윤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이 남자가 자신을 배신하고 내쫓았던 전 남편이 이제는 자신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청혼을 하고 있었다. 세상에 이보다 더 잔인하고 희극적인 상황이 또 있을까?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폭발할 것 같았지만 겉으로는 미동도 없이 그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침묵을 지우는 거절의 의미로 받아들였다. 그는 조급하게 말을 이었다. 물론 진짜 결혼이 아니오. 계약일 뿐이야. 당신은 서류상 내 아내가 되어 대외적으로 내 옆자리를 지켜주면 돼. 그 대가로 당신이 평생 만져보지 못할 돈을 주겠소. 당신 인생에 완벽한 안전을 보장하지. 이것은 거래요. 그는 이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해결책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다. 감정이 배제된 완벽한 비즈니스 파트너십. 그가 가장 잘하는 방식이었다. 서연은 마침내 정신을 차렸다. 충격과 분노가 가라앉자 차가운 이성이 그 자리를 대신했다. 이것은 위기인가 아니면 기회인가? 그의 아내가 된다면 그녀는 이 집의 모든 곳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다. 그의 서재, 그의 금고 강민혁과 오수진이 드나드는 모든 장소에 합법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복수를 위한 최고의 발판이었다. 위험하지만 그만큼 얻을 수 있는 것도 많았다. 그녀는 짧은 침묵 끝에 입을 열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어떤 감정도 없이 평온했다. 알겠습니다. 단 한마디였다. 지훈은 의외라는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는 그녀가 놀라거나 혹은 모욕감을 느끼거나 적어도 무언가 질문을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나 그녀는 마치 일상적인 업무 지시를 받은 사람처럼 담담했다. 서연은 덧붙였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제 사적인 공간은 어떤 경우에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지훈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어차피 그도 그녀와 사적인 관계를 맺을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좋소. 계약서는 내일 김비서 편에 준비시키지. 그는 말을 마친 뒤 마치 큰 숙제를 끝낸 사람처럼 서재로 들어가 버렸다. 서연은 홀로 주방에 남아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강지훈의 아내가 되기로 했다. 다만 이번에는 사랑이 아닌 복수를 위해서였다. 다음날 김비서는 충격으로 하얗게 질린 얼굴을 하면서도 프로답게 결혼 계약서와 함께 웨딩드레스 카탈로그를 내밀었다. 지훈은 모든 것을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서연은 그가 고른 장식 하나 없는 심플한 실크 드레스를 바라보았다. 3년 전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그의 옆에 섰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의 결혼은 꿈이었고 지금의 결혼은 전쟁의 시작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계약서 위에 망설임 없이 한지수라는 이름 3글자를 적어 넣었다. 강지훈과 한지수의 결혼은 서류 한 장으로 간단히 성사되었지만 그 소식이 진성가에 던져진 파문은 거대했다. 지훈은 폭풍을 정면으로 돌파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주말 저녁 본가의 가족 식사 자리에 보란듯이 한지수의 손을 잡고 나타났다. 거대한 샹들리에 아래 길게 늘어선 식탁에 앉은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두 사람에게로 날아와 예리한 칼날처럼 박혔다. 모든 소음이 멎고 팽팽한 긴장감만이 남았다. 가장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진성그룹의 살아있는 역사이자 절대 권력자인 강 여사였다. 그녀는 젓가락을 소리나게 내려놓으며 싸늘하게 물었다. 지훈아, 이 해괴한 장난은 무엇이냐? 네 옆에 저 여자는 누구인데 감히 이 자리에 발을 들인 것이냐? 그녀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온기도 없었다. 지훈은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아내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대답했다. 제 아내 한지수입니다. 할머님.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마쳤습니다. 그 순간 식탁은 경악으로 술렁였다. 강민혁은 와인잔을 든 채로 굳어버렸고 그의 옆에 앉은 오수진의 얼굴에서는 노골적인 경멸감이 피어올랐다. 오수진은 위아래로 한지수를 훑어보았다. 값싼 정장에 어색한 표정으로 서 있는 여자는 누가 봐도 이 자리에 어울리지 않았다. 그녀는 비웃음을 참지 못하고 입을 열었다. 세상의 형님. 농담이시죠? 어디서 이런 근본도 없는 여자를 데려와서 아내라고 하세요. 혹시 집안 살림을 봐주던 그분인가요? 그 말은 의도적으로 모두가 들으라는 듯 컸고 가정부라는 단어를 상기시키기에 충분했다. 모든 모욕과 경멸이 윤서연에게 쏟아졌다. 그러나 그녀는 예상했다는 듯 조금의 동요도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녀는 강지훈의 아내 한지수라는 역할을 연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겁에 질린 듯 그러나 순종적인 모습. 그것이 그들이 그녀에게 기대하는 모습이었고 그녀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한지수라고 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다. 그녀의 순종적인 태도는 오만한 적들을 안심시켰다. 강민혁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고 흥미롭다는 듯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저렇게 어수룩한 여자는 조종하기 쉬울 터였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형수님이라고 불러야겠군요. 놀라긴 했지만 형님이 내린 결정이니 저희는 따라야죠. 부디 형님 옆에서 잘 보필해 주십시오. 그는 교묘하게 그녀의 역할을 보필로 한정지었다. 식사가 진행되는 내내 서연은 투명인간 취급을 받았다. 그들은 그녀를 앞에 두고 보란듯이 사업 이야기와 명품, 그리고 그들만의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하지만 서연은 연기에 몰두하는 한편 귀는 활짝 열어두고 있었다. 그녀는 오수진이 강민혁에게 나지막이 속삭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다.
서초동 땅 문제 더 이상 미루면 곤란해요. 파나마 쪽 계좌는 정리 다 됐죠. 그 짧은 대화. 서초동 파나마. 서연의 머릿속에서 두 개의 단어가 경고등처럼 번쩍였다. 그날 이후 한지수는 진성가의 새로운 안주인이 되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저택의 사용인들은 그녀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혼란스러워했지만 그녀는 이전과 같이 조용하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그녀는 자신의 새로운 지위를 남용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단호하게 사용했다. 그녀는 집안의 역사를 배우고 싶다는 명목으로 저택의 서구와 자료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얻어냈다. 어느 날 오후 예상했던 손님이 찾아왔다. 오수진이었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이 집의 주인인 양거실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서연을 기다렸다. 서연이 차를 들고 나타나자 오수진은 찻잔은 쳐다보지도 않고 가방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로 던졌다. 이 안에 10억이 들었어. 이걸 받고 당장 이 집에서 그리고 지훈 씨 옆에서 사라져. 너 같은 여자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서연은 봉투를 한 번 그리고 오수진의 오만한 얼굴을 한 번 쳐다보았다. 그녀는 두려워하는 대신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죄송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오수진 씨. 저는 강지훈 회장님의 법적인 아내입니다. 저를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은 회장님뿐이죠. 그녀의 차분하고 논리적인 대답에 오수진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네가 감히 나한테 대들어. 너 같은 건 내가 손가락 하나로도 으스러뜨릴 수 있어. 서연은 조용히 대답했다. 만약 제가 부당하게 이 집에서 쫓겨난다면 언론은 진성그룹의 새 며느리가 의문의 여자에게 협박당했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회장님의 이미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오수진 씨가 더 잘 아실 텐데요. 그 말에 오수진은 할 말을 잃었다. 저 순진에 빠진 얼굴 뒤에 이런 당돌함이 숨어 있을 줄은 몰랐다. 그녀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씩씩거리며 저택을 떠났다. 그날 밤 서연은 계약 조건대로 얻어낸 자신의 사적인 공간, 저택의 작은 별채에 있었다. 그녀는 낮에 오수진과 강민혁이 나눴던 대화의 조각 서초동 땅과 파나마 계좌를 노트북에 입력했다. 그리고 석에서 찾아낸 낡은 서류처를 펼쳤다. 그것은 아버지의 회사가 부도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추진했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 관련 자료였다. 프로젝트 부지는 놀랍게도 서초동이었다. 마침내 퍼즐의 첫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이었다. 그들은 아버지의 프로젝트를 가로채고 그 자금을 파나마의 유령 회사로 빼돌린 것이 분명했다. 심장이 거세게 뛰기 시작했다. 분노와 함께 희미한 희열이 느껴졌다. 그녀의 적들은 그녀를 너무나 얕보고 있었다. 그들의 오만함과 방심이야말로 그녀의 복수를 완성시킬 가장 날카로운 칼이 될 것이었다. 서연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다음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다. 같은 지붕 아래 다른 꿈을 꾸는 두 사람의 기묘한 동거가 계속되었다. 강지훈은 점점 더 한지수라는 여자의 존재에 신경이 쓰였다. 그녀는 완벽한 가정부이자 아내의 역할을 수행했지만 그녀의 사소한 습관들이 그의 과거를 끊임없이 자극했다. 그는 비 오는 날이면 관절이 쑤시는 오랜 지병이 있었다. 어느 궂은 날 저녁 그가 피곤해 지쳐 서재 의자에 기대 있는데 그녀가 따뜻한 계피 생강차를 내왔다. 그가 말하지 않았음에도 이 차는 그가 무심코 입을 열자 그녀는 표정 변화 없이 대답했다. 비 오는 날엔 따뜻한 차가 몸에 좋을 것 같아서요, 회장님. 그 대답은 지극히 상식적이었지만 지훈의 심장은 서늘하게 내려앉았다. 비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계피 생강차를 끓여주던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 윤서연뿐이었다. 그는 그녀를 빤히 쳐다보았다. 두꺼운 안경 너머의 눈동자는 여전히 깊이를 알 수 없었다. 누구에게 배운 거요? 그의 날카로운 질문에
서연은 잠시 숨을 멈췄지만 이내 침착하게 대답했다. 어머니께서 비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어릴 적부터 자주 마시곤 했습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태연해서 지우는 더 이상 파고들 수가 없었다. 그는 그저 자신의 예민함 탓으로 돌렸다. 잃어버린 것에 대한 미련이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게서 과거의 그림자를 보게 만드는 것이라고. 그러나 의심은 안개처럼 그의 마음속에 피어올라 거치지 않았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텅 빈 옆자리를 바라보다가 침대에서 일어났다. 그는 와인병을 들고 서재로 향했다. 3년 전 이 서재는 서연의 손길로 꾸며졌다. 그녀는 딱딱한 공간을 싫어한다며 창개는 작은 화분을, 책장 한편에는 그의 피로를 덜어줄 아로마 향초를 놓아두었다. 이혼 후 그는 그녀의 흔적을 모두 지웠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공기 중에 떠도는 기억의 향기까지 지울 수는 없었다. 그는 책장 가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앨범을 꺼냈다. 그와 서연의 결혼 앨범이었다. 그는 망설이다 첫 장을 넘겼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짓고 있는 두 사람이 있었다. 그는 사진 속 서연의 얼굴을 손가락으로 천천히 쓸었다. 총명하고 자신감 넘치고 사랑스러웠던 여자. 그는 모든 증거가 그녀의 배신을 가리키고 있었음에도 마음 한구석에서는 단 한 번도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했었다. 어쩌면 믿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른다. 그는 정말 모든 진실을 알고 있었던 걸까? 한편 윤서연은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강민혁과 오수진이 언급한 서초동 땅이 아버지 회사의 마지막 프로젝트 부지였음을 확인했다. 이제 그 프로젝트의 구체적인 서류를 찾아야 했다. 아버지의 회사는 부도 처리 후 진성그룹에 흡수 합병되었고 아버지가 사용하던 사무실은 진성그룹 소유의 낡은 별관 건물에 방치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곳에 접근해야만 했다. 서연은 회장 비서실을 통해 건물 관리팀에 연락했다. 그녀는 조용한 목소리로 회장 사모의 신분을 이용했다. 제가 서예를 조금 하는데 조용히 집중할 공간이 필요해서요. 혹시 별관에 비어있는 사무실이 있다면 잠시 사용해도 될까요? 총수의 아내가 된 가정부 출신 여자의 소박한 취미.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의 겸손함의 관리인은 황송해하며 가장 전망 좋은 방의 열쇠를 건넸다. 그 방이 바로 그녀의 아버지가 마지막까지 앉아있던 사무실이었다. 며칠 후 서연은 마침내 그곳에 발을 들였다. 문을 열자 먼지와 함께 시간이 멈춘 듯한 공간이 나타났다. 책상과 의자 책장은 그대로였지만 모든 것에 희뿌연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커튼을 걷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며 먼지들이 공중에서 춤을 추었다. 그녀는 눈을 감고 아버지의 채취를 그의 마지막 고뇌를 느끼려 애썼다. 이곳은 단순한 사무실이 아니라 아버지의 명예와 진실이 잠들어 있는 성역이었다. 그녀는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잘 알았다. 아버지는 꼼꼼한 성격의 소유자였다. 공식적인 서류가 모두 사라졌더라도 분명 어딘가에 백업 데이터를 숨겨두었을 터였다. 그녀는 사무실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책장 뒤 낡은 소파 및 천장의 타일까지. 한참을 뒤지던 그녀의 시선이 낡은 원목 책상에 멈췄다. 아버지가 평생을 아끼던 책상이었다. 그녀는 책상 밑으로 기어들어가 표면을 더듬었다. 그리고 마침내 손끝의 미세한 틈이 느껴졌다. 숨겨진 이중 바닥이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판을 들어 올렸다. 그 안에는 두꺼운 방수 파우치가 놓여 있었다. 파우치를 열자 여러 개의 외장 하드드라이브와 작은 수첩 하나가 나왔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수첩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복잡한 암호와 숫자들이 가득 적혀 있었다.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유산이자 복수의 열쇠였다. 그녀는 파우치를 가방 깊숙이 넣었다. 바로 그때였다. 복도에서 구둣발 소리가 들려왔다. 서연의 온몸이 얼어붙었다. 예정에 없던 순찰 경비원일까? 그녀는 황급히 이중 바닥을 닫고 책상 밑으로 몸을 숨겼다. 구둣발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그녀가 있는 사무실 앞에서 멈췄다. 문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숨을 죽였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긴 왜 이렇게 먼지가 많아? 당장 사람 시켜서 깨끗이 치워. 강민혁이었다. 서연은 책상 밑에서 두 눈을 감았다. 만약 지금 여기서 들킨다면 모든 것이 끝이었다. 다행히 그는 안으로 들어오지는 않고 누군가와 통화를 하며 곧 자리를 뜨는 듯했다. 그래, 서초동 부직원 말이야. 이제 슬슬 움직여야지. 더 이상 묵혀둘 순 없으니까. 그의 목소리가 멀어지고 서연은 한참이 지나서야 굳었던 몸을 풀 수 있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방에서 외장 하드와 수첩을 내려다보았다. 아버지의 필체로 가득한 수첩을 어루만지자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슬픔과 분노 그리고 희망이 뒤섞인 감정이었다. 이제 그녀는 아버지의 유령과 마주해야 했다. 이 암호화된 파일들을 해독하고 그 안에 잠든 진실을 세상 밖으로 꺼내야 했다. 같은 시각 강지훈은 서재에서 낡은 결혼 앨범을 덮지 못한 채 뜬 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는 알지 못했다. 그가 그토록 그리워하는 과거의 진실이 바로 자신의 지붕 아래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는 것을. 강민혁과 오수진은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한지수라는 여자는 그들의 예상보다 훨씬 더 강지훈의 일상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했지만 그 존재감만으로도 집안의 분위기를 바꾸어 놓았다. 강지훈의 얼굴에서 3년간 보이지 않던 미세한 안정감이 엿보이기 시작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그들은 더 이상 이 정체불명의 여자를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제거해야만 했다. 오수진의 아지트인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두 사람은 새로운 계략을 꾸미고 있었다. 오수진은 붉은 손톱으로 와인잔을 빙빙 돌리며 멸시하듯 말했다. 그 여자 볼수록 기분 나빠. 지훈 씨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쥐뿔도 없는 여자를 옆에 둬서 뭘 어쩌겠다는 거야. 강민혁은 그녀를 진정시키며 좀 더 교활한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 수진 씨. 뿌리가 약한 나무는 작은 바람에도 쉽게 뽑히는 법이니까. 그의 계획은 단순하면서도 치명적이었다. 한지수에게 기업 스파이라는 누명을 씌워 강지훈이 제 손으로 그녀를 내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진성그룹이 극비리에 추진 중인 서초동 스마트시티 개발 프로젝트의 정보를 미끼로 사용하기로 했다. 물론 진짜 정보가 아닌 교묘하게 조작된 가짜 정보를 흘려 함정을 파기로 했다. 그들은 한지수가 돈에 눈이 먼 어리석은 여자라고 확신했기에 이 미끼를 덥석 물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며칠 후 강민혁은 서류를 검토한다는 핑계로 강지훈의 저택을 방문했다. 그는 일부러 거실 테이블 위에 서초동 프로젝트 기밀 요약본이라고 적힌 서류 봉투를 잊어버리고 돌아갔다. 그가 떠난 뒤 저택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한지수의 방에서 아버지의 암호 파일을 해독하려 애쓰던 윤서연은 거실에 놓인 서류 봉투를 발견했다. 뱀처럼 교활한 강민혁이 순순히 자신의 흔적을 남길 리가 없었다. 이것은 명백한 함정이었다. 그녀는 장갑을 낀 채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예상대로 서초동 프로젝트에 관한 자료가 들어있었다. 그녀는 빠르게 내용을 훑어보며 핵심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했다.
역시나 데이터는 실제와 미묘하게 달랐다. 사업 예산은 과장되어 있었고 참여 파트너사의 명단은 일부러 틀리게 기재되어 있었다. 전형적인 믿기용 가짜 정보였다. 그녀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되돌려놓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이제 덫은 놓였고 그녀는 사냥꾼이 미끼를 물기를 기다리는 사냥감의 역할을 연기해야 했다. 예상대로 사흘 뒤 사건이 터졌다. 한 경제지에 진성그룹의 서초동 프로젝트 계획이 유출되었다는 단독 기사가 실렸다. 주가는 소폭 하락했고 회사는 술렁였다. 강민혁은 이때를 놓치지 않았다. 그는 즉시 본가에서 긴급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강 여사를 비롯한 집안 어른들이 모두 모인 자리, 강민혁은 비장한 표정으로 증거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가 내민 것은 한지수의 이름으로 개설된 차명계좌에 거액이 입금된 내역서와 그녀가 거실에서 기밀 서류를 만지는 듯한 모습이 교묘하게 편집된 CCTV 영상이었다. 물론 계좌는 그들이 만든 유령 계좌였고 영상은 그녀가 테이블을 정리하는 모습을 악의적으로 편집한 것이었다. 강민혁은 강지훈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렸다. 형님 어쩌자고 저런 여자를 집안에 들여서 이 사단을 만드십니까? 당장 저 여자를 내보내고 회사의 손실을 막아야 합니다. 모든 시선이 차갑게 윤서연에게 꽂혔다. 오수진은 슬픈 표정을 연기하며 말했다. 정말 실망스럽네요, 형수님. 저희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집안 어른들은 혀를 차며 당장 그녀를 쫓아내라고 소리쳤다. 모든 것이 완벽한 각본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마침내 강지훈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는 윤서연을 바라보며 물었다. 할 말이 있어. 그 순간 서연은 모두의 예상을 깨고 당황하거나 울부짖는 대신 놀라울 정도로 침착한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모두에게 고개를 숙였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는 그저 제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강민혁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부회장님 유출되었다는 정보가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요? 그녀의 질문은 너무나 순진하게 들렸다. 강민혁은 콧방귀를 뀌며 기사에 나온 내용을 줄줄 읊었다. 부풀려진 예산 틀린 파트너사 명단까지. 그가 말을 마치자 서연은 고개를 갸웃하며 말했다. 이상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서초동 프로젝트의 공식 파트너는 태영건설이 아니라 대림산업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그 순간 회의실의 공기가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그녀가 말한 대림산업이 바로 진짜 파트너사였기 때문이다. 그녀는 어떻게 그 사실을 알았을까? 강민혁과 오수진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서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연기를 이어갔다. 저는 부회장님께서 일부러 중요한 서류를 거실에 두고 가신 것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만지지도 못하고 곧바로 회장님 비서실에 연락해서 서류를 안전하게 보관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그녀의 말에 김 비서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함정을 파려던 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허술함을 드러내고 만 꼴이었다. 모든 시선이 다시 강지훈에게로 향했다. 그는 그동안 침묵을 지키며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한지수의 논리적인 반박과 강민혁의 당황한 표정을 번갈아 보았다. 그의 머릿속에서 모든 조각들이 맞춰졌다. 이것은 너무나 조잡한 함정이었다. 자신을 흔들기 위해 그리고 저 보잘것없는 여자를 내쫓기 위해 사촌 동생이 벌인 유치한 연극. 그의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올랐다. 강지훈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는 회의실이 떠나갈 듯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건 모함이야. 그는 한지수의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어깨를 단단히 잡았다.
나는 내 아내를 믿는다. 이 일은 내가 직접 조사하지.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그의 단호한 선언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특히 강민혁과 오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굳어버렸다. 그들의 완벽한 계획이 한순간에 산산조각 난 것이었다. 지우는 떨고 있는 서연을 데리고 회의실을 나섰다. 그의 등 뒤로 강민혁의 분노에 찬 시선이 비수처럼 날아와 꽂혔다. 강지훈이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그녀의 편에 서서 그녀를 지켜준 순간이었다. 그들의 계약 결혼은 이제 예측할 수 없는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숨막히는 침묵으로 가득했다. 강지훈은 운전대를 잡은 채 전방만을 응시했고 윤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다. 폭풍 같았던 회의가 끝난 뒤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고도 미묘한 기류가 흘렀다. 그녀를 지켜주었지만 그것이 신뢰 때문인지 혹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함이었는지 지훈 자신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는 여전히 그녀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마침내 서재에 단둘이 남게 되자 지훈은 문을 잠그고 그녀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다. 어떻게 알았소? 그의 질문은 단도직입적이었다. 서초동 프로젝트의 진짜 파트너가 대림산업이라는 걸 당신이 어떻게 안 거냔 말이오. 이것은 그녀가 예상했던 질문이었다. 그녀는 이 순간을 위해 수없이 많은 시나리오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았다.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어설픈 거짓말은 그의 의심을 더욱 키울 뿐이었다. 서연은 미리 준비한 대답을 조심스럽게 꺼냈다. 돌아가신 제 아버지가 작은 건설 하청업체를 운영하셨습니다. 오래전 진성그룹과 대림산업이 함께하는 컨소시엄에 참여하시려고 밤낮으로 서류를 준비하시던 모습을 본 기억이 납니다. 그때 어렴풋이 들었던 이름이 기억에 남았을 뿐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럴듯했다. 가난하지만 성실했던 한 여자의 과거. 그녀의 슬픈 눈빛과 차분한 목소리는 이야기에 설득력을 더했다. 지우는 그녀의 얼굴을 한참 동안 뜯어보았다. 그의 날카로운 통찰력으로도 그녀의 표정에서는 어떤 거짓도 읽어낼 수 없었다. 오히려 그녀의 과거 이야기는 그동안 그녀에게서 느꼈던 이질적인 위화감들을 설명해주는 듯했다. 어딘지 모르게 품위가 느껴졌던 행동들, 평범한 가정부라고 하기엔 너무나 뛰어났던 상황 판단 능력. 그는 그녀가 그저 운 좋게 신데렐라가 된 여자가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녀에게는 그녀만의 아픔과 역사가 있었다. 그 사건 이후 두 사람의 관계는 급격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지우는 더 이상 한지수를 그림자나 계약의 대상으로 대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동등한 파트너로 혹은 그 이상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는 귀가 시간을 앞당겼고 서재에서 혼자 일하는 대신 거실에서 그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잦아졌다. 그는 그녀에게 회사의 사소한 일들을 털어놓으며 의견을 구했고 그녀의 상식적이면서도 핵심을 꿰뚫는 대답에 놀라곤 했다. 어느 깊은 밤 지우는 와인을 마시다가 처음으로 자신의 가장 깊은 상처를 그녀에게 드러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마치 허공에 대고 말하듯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나에게 아내가 있었소. 서연은 숨을 죽였다.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누구보다 똑똑하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지. 나는 그녀를 사랑했소. 아니 지금도 사랑하는지도 모르겠군. 그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날 배신했소. 회사에 기밀을 빼돌렸고 다른 남자를 만났지. 모든 증거가 그녀를 가리키고 있었소. 그래서 내 손으로 그녀를 버렸어. 그는 괴로운 듯 눈을 감았다. 그 말을 듣는 서연의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녀는 표정을 유지해야 했다. 그녀는 그의 고백을 들어주는 유일한 사람, 한지수여야만 했다. 지우는 마침내 그녀를 돌아보며 말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자꾸만 의문이 들어. 모든 것이 너무 완벽했어. 마치 잘 짜인 연극처럼. 혹시 내가 틀렸던 건 아닐까? 그의 고백은 서연에게 고통인 동시에 기회였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그가 파놓은 길로 그를 이끌어야 했다. 그녀는 순진한 얼굴로 물었다. 그럼 전 부인분의 친정회사가 어려워진 것도 그때쯤이었나요? 그런 큰 M&A를 담당하셨던 분은 정말 대단하셨겠어요. 강민혁 부회장님께서 그 일을 처리하셨다고 들었는데 정말 능력이 뛰어나신가 봐요. 그녀는 칭찬하는 척하며 3년 전의 사건 중심에 강민혁이 있었음을 그에게 다시 한번 각인시켰다. 그녀의 전략은 주효했다. 그녀는 그 후로도 비슷한 방식으로 그의 의심에 불을 지폈다. 신문에 나온 강민혁의 프로젝트 관련 기사를 보여주며 해외 유령 회사에 투자하는 건 절차가 복잡하지 않나요? 라고 묻거나 오수진 씨 집안과 관련된 기업이 이번 리조트 사업의 주 시공사로 선정되었네요. 정말 좋은 파트너를 만나신 것 같아요. 라며 순진하게 감탄했다. 그녀의 모든 질문은 교묘하게 핵심을 찌르는 칼날이었다. 강지우는 어리석지 않았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을 이끄는 총수였다. 한번 심어진 의심의 씨앗은 그의 명민한 두뇌 속에서 무섭게 자라나기 시작했다. 한지수가 던진 질문들은 그가 그동안 애써 외면해왔던 사실들과 퍼즐처럼 맞춰졌다. 그는 마침내 결심했다. 그는 김 비서를 조용히 불렀다. 3년 전 윤서연 전무부친의 회사였던 서하건설 인수합병 관련 자료 전부 그리고 현재 강민혁 부사장이 진행 중인 서초동 프로젝트의 모든 자금 흐름 내역을 내게만 보고하게. 극비리에. 그날 밤 강지우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 비서가 가져온 1차 보고서를 읽고 있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보고서에는 그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들이 적혀 있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회사들, 오수진의 가족 회사로 흘러들어간 의문의 자금들. 그가 서연에게 건네받은 실을 당기자 거대한 음모의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다. 같은 시각저택의 작은 별채에서는 윤서연이 마침내 아버지의 외장하드 첫 번째 파일의 암호를 푸는데 성공했다. 그녀의 노트북 화면 위로 강민혁의 이름이 적힌 비밀 장부가 모습을 드러냈다. 두 사람은 이제 각자의 길에서 같은 진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다. 밤이 깊어질수록 윤서연의 작은 별채는 거대한 전쟁을 준비하는 비밀 벙커처럼 변해갔다. 그녀는 며칠 밤낮으로 아버지의 수첩에 적힌 암호를 해독하는 데 매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방화벽이 무너지는 순간 그녀의 노트북 화면은 빛의 폭포처럼 쏟아지는 데이터로 가득 찼다. 그것은 단순한 자료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피와 눈물, 그리고 강민혁과 오수진의 탐욕과 배신으로 얼룩진 진실의 기록이었다. 파일 안에는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강민혁이 서하건설을 파산시키기 위해 설립한 파나마 페이퍼 컴퍼니의 자금 흐름 내역 주가를 조작하기 위해 오수진과 공모한 대화 녹취록, 그리고 아버지를 협박하며 회사를 넘기라고 종용하는 음성 파일까지. 심지어 3년 전 그녀의 불륜 스캔들을 조작하기 위해 사진을 합성하고 거짓 증인을 매수한 증거들도 고스란히 들어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이며 파일들을 하나씩 열어보았다. 진실은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추악하고 잔인했다. 강민혁은 처음부터 아버지를 도울 생각이 없었다. 그는 구원자인 척 접근해 회사의 내부 정보를 빼내고 부실 채권을 떠넘기는 방식으로 서서히 회사를 갉아먹었다. 아버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그를 믿었다. 녹음 파일 속에서 아버지는 필사적으로 그에게 매달리고 있었다. 민혁군,
제발 우리 회사 좀 살려주게. 자네만 믿고 있네. 그 애처로운 목소리에 강민혁은 차갑게 대답했다. 걱정 마십시오, 회장님. 제가 다 알아서 처리하겠습니다. 그가 말한 처리는 회사를 공중분해시켜 헐값에 집어삼키는 것이었다. 모든 것을 확인한 서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쏟아졌다. 그러나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영혼까지 태워버릴 듯한 분노의 불길이었다. 그녀는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가 아니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고 저 악마들에게 심판을 내리기 위한 복수의 화신이었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차갑게 식은 머리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이 증거들을 강지훈에게 가져가거나 검찰에 넘기는 것은 최선이 아니었다. 강민혁과 오수진의 뒤에는 거대한 권력과 자본이 버티고 있었다. 그들은 꼬리 자르기를 통해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었다. 파멸시키려면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무대에서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앞에서 가면을 벗겨야 했다. 그리고 그 무대는 바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진성그룹의 정기 주주총회였다. 그곳은 그들의 왕국이자 그녀가 그들의 무덤으로 만들 곳이었다. 하지만 혼자서는 불가능했다. 그녀에게는 지원군이 필요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하드드라이브에서 옛 임원들의 연락처를 찾아냈다. 대부분 강민혁에 의해 억울하게 쫓겨나 지금은 야인이 되어버린 아버지의 사람들이었다. 그녀는 그 중에서도 가장 강직하고 신임이 두터웠던 박 이사와 최 상무에게 접촉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신분을 숨긴 채 공중전화를 이용해 그들에게 연락했다. 저는 윤 회장님의 딸 윤서연의 대리인입니다. 윤 회장님의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힐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반신반의하던 두 사람은 그녀가 제시한 몇 가지 증거 조각을 확인하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들은 평생을 바친 회사가 그렇게 더러운 배신으로 무너졌다는 사실에 분노했다. 그들은 다음 날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공원에서 서연을 만났다. 서연은 여전히 한지수의 모습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과거 그들이 알던 총명한 아가씨의 그것이었다. 그녀는 모든 계획을 털어놓았다. 주주총회에서 강민혁의 해이만을 발휘하고 그의 모든 비리를 폭로할 것이라고 박 이사와 초의 상무는 그녀의 대담한 계획에 전율했다. 그들은 즉시 흩어져 있던 옛 소화건설의 소액 주주들과 충성스러운 직원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복수의 칼날은 조용하지만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서연은 주주총회에서 상영할 프레젠테이션 자료를 직접 만들었다. 복잡한 회계 자료와 자금 흐름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도표로 정리하고 강민혁과 오수진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 파일에 자막을 입혔다. 모든 준비는 완벽하게 진행되었다. 주주총회 전날 밤 저택에는 폭풍전야의 고요함이 흘렀다. 강지훈 역시 자신의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고 있었다. 그가 지시한 내부 감사팀의 보고서는 강민혁의 수많은 비리 정황을 포착했지만 서연이 가진 결정적인 증거, 즉 스모킹 건은 찾아내지 못했다. 그는 내일 주주총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공론화하고 강민혁을 자리에서 끌어내릴지 고심하고 있었다. 그는 여전히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있는 거대한 진실과 자신의 아내가 그 진실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르고 있었다. 같은 시각 서연은 자신의 방 거울 앞에 섰다. 거울 속에는 수수하고 평범한 가정부 한지수의 모습이 비쳤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그 모습에 자신을 가두지 않았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속삭였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내일 제가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 드릴게요. 그녀의 눈빛은 강철처럼 단단했다. 내일 아침이 밝으면 한지수라는 허물을 벗고 윤서연으로 다시 태어나 저들에게 지옥을 선물할 것이었다. 길고 긴 복수극의 마지막 장이 드디어 펼쳐지려 하고 있었다. 진성그룹 본사 대강당은
수백 명의 주주와 임원 그리고 기자들이 내뿜는 열기로 뜨거웠다. 정기 주주총회의 날 공기 중에는 보이지 않는 전쟁의 기운이 감돌았다. 단상 중앙에 앉은 강지훈은 특유의 무표정한 얼굴로 회의를 주재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다. 그의 맞은편 가장 앞줄에 앉은 강민혁은 승리를 확신한 장수처럼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의 곁을 지키는 오수진은 마치 자신이 이 무대의 주인공인 양 화려한 자태를 뽐냈다. 회의는 예정된 순서에 따라 지루하게 흘러갔다. 재무보고와 사업 성과 발표가 끝난 뒤 사회자가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려던 순간이었다. 강민혁이 손을 번쩍 들었다. 의장 긴급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장내가 순식간에 술렁였다. 그는 기다렸다는 듯 단상으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다.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다. 그의 영의는 완벽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저는 오늘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는 최근 회사의 주가 하락과 몇몇 프로젝트의 부진을 언급하며 이 모든 것이 현 경영진의 무능과 독단적인 결정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비난은 교묘하게 강지훈 개인에게로 향했다. 심지어 회장님은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회사까지 끌어들여 진성그룹의 명예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 위기를 좌시할 수 없습니다. 그는 주먹으로 단상을 내리치며 외쳤다. 이에 저는 강지훈 회장에 대한 경영 불신임안을 발의하며 즉각적인 해임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강당 곳곳에 미리 포섭되어 있던 주주들이 박수를 치며 동조의 목소리를 높였다. 강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강지훈의 편에 선 임원들이 거세게 반발했지만 강민혁이 준비한 세력의 목소리에 묻혀버렸다. 오수진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다. 이제 곧 왕좌는 바뀔 터였다. 강지훈은 굳은 얼굴로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비난의 화살을 온몸으로 맞고 있었다. 그 역시 방역을 준비하고 있었다. 강민혁의 비리 증거를 폭로하고 이 모든 것이 모함임을 밝힐 생각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분위기로는 쉽지 않았다. 그때였다. 육중한 강당의 뒷문이 삐걱 소리를 내며 천천히 열렸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그곳으로 향했다. 소란스럽던 장내는 거짓말처럼 조용해졌다. 문 앞에는 한 여자가 서 있었다. 수수하다 못해 초라해 보이기까지 하는 옷차림의 여자. 강지훈의 아내 한지수였다. 경호원들이 급히 그녀를 막아서려 했지만 그녀는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보이며 침착하게 말했다. 저는 박성진 주주님의 대리인 자격으로 참석했습니다. 저를 막을 권리는 없습니다. 그녀가 내민 위임장은 법적으로 완벽했다. 박성진은 바로 박 이사의 이름이었다. 그녀는 텅 빈 중앙 통로를 따라 천천히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오기 시작했다. 또각 또각. 그녀의 구두 소리만이 거대한 강당을 가득 메웠다. 수백 개의 눈동자가 일제히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쫓았다. 강지훈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왜 여기에 지금 이 상황에 강민혁과 오수진은 불쾌한 표정으로 눈살을 찌푸렸다. 저 여자가 감히 어디라고 발을 들인단 말인가. 이것은 그들의 각본에 없는 장면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단상 바로 앞까지 걸어와 멈춰 섰다. 그녀는 먼저 충격에 빠진 강지훈을 한 번 그리고 경계심 가득한 강민혁과 오수진을 차례로 훑어보았다. 이윽고 그녀는 고개를 돌려 주주들을 향해 섰다. 그녀의 손에 어느새 마이크가 들려 있었다. 그녀의 첫마디는 나지막했지만 강당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이 저를 한지수라는 이름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강지훈 회장님의
새로운 아내이자 전직 가정부였죠. 그녀는 말을 잠시 끊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모두가 경악하는 행동을 시작했다. 그녀는 천천히 얼굴에 쓰고 있던 두꺼운 뿔테 안경을 벗었다. 그리고 머리를 단정하게 묶고 있던 끈을 풀어냈다. 감춰져 있던 탐스러운 긴 머리가 부드럽게 그녀의 어깨 위로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움츠렸던 어깨를 펴고 구부정했던 허리를 꼿꼿이 세웠다. 순식간에 평범했던 여인의 모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누구도 함부로 범접할 수 없는 고고하고 지적인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여인이 서 있었다. 강당 곳곳에서 나직한 탄성이 터져 나왔다. 몇몇 나이든 임원들은 그녀의 얼굴을 알아보고는 유령이라도 본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녀는 마이크를 다시 입가로 가져갔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유순한 가정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차가운 분노와 강철 같은 의지로 가득 찬 완전히 다른 사람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이름은 제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그녀는 선언했다. 제 이름은 윤서연입니다. 그 이름이 울려 퍼지는 순간 시간은 멈췄다. 강민혁의 얼굴은 종이장처럼 하얗게 질렸고 오수진은 비명을 지를 뻔한 입을 두 손으로 막았다. 주주들은 충격적인 반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그리고 강지훈. 그는 마치 거대한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휘청거리며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지난 3년간 그의 심장을 멈추게 했던 이름. 그가 죽도록 미워하고 죽도록 그리워했던 단 하나의 이름. 그가 자신의 손으로 파멸시켰다고 믿었던 전 아내가 바로 그의 눈앞에 서 있었다. 제 이름은 윤서연입니다. 그 이름이 거대한 폭탄처럼 주주 총회장에 떨어졌다. 잠시 동안의 완전한 정적. 사람들은 숨 쉬는 것조차 잊은 듯했다. 이내 얼어붙었던 시간은 거대한 혼돈의 파도와 함께 녹아내렸다. 장례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졌고 주주들은 충격적인 현실을 이해하려는 듯 서로에게 질문을 퍼부었다. 강민혁은 유령이라도 본 것처럼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이 모든 혼돈의 중심에서 윤서연은 섬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자신을 향해 쏟아지는 수백 개의 시선과 소음을 완벽하게 차단했다. 그녀는 손을 들어 연단 뒤에 대형 스크린을 가리켰다. 그녀의 신호에 맞춰 박 이사가 기술팀에 준비된 파일을 넘겼다. 진성그룹의 로고가 사라지고 스크린에는 차갑고 단호한 글씨체의 제목이 나타났다. 서하건설 파산과 KMC 홀딩스의 진실. KMC 홀딩스는 강민혁이 파남에 세운 페이퍼 컴퍼니의 이름이었다. 서연은 마이크를 다시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강당의 모든 소음을 압도할 만큼 힘이 있었다.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것은 한 기업이 그리고 한 가정이 어떻게 철저하게 유린당했는지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녀는 담담한 목소리로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서하건설에서 빠져나간 수백억의 돈이 어떻게 여러 단계의 유령 회사를 거쳐 파나마의 KMC 홀딩스 계좌로 흘러 들어갔는지가 명확하게 그려져 있었다. 그녀는 다음 자료를 띄웠다. 그것은 강민혁이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위조한 투자 계약서와 재무 서류들이었다. 원본과 위조본이 나란히 비교되자 그의 범죄 행각은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다. 강민혁이 고함을 질렀다. 거짓말 저건 다 조작이야. 저 여자가 복수심에 미쳐서 벌이는 쇼라고.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이미 설득력을 잃고 공허하게 울릴 뿐이었다. 서연은 그의 발악에 아랑곳하지 않고 다음 증거를 재생했다. 강당 전체에 남자와 여자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서하건설 주식 내일이면 휴지 조각이 될 거야. 공매도 준비는 다 됐지.
걱정 마, 자기야. 내부 정보는 내가 다 빼놨고 오빠는 루머만 잘 퍼뜨리면 돼. 강민혁과 오수진이 주가, 조작을 공모하는 대화 내용이었다. 자신들의 목소리가 나오자 오수진은 비명을 지르며 귀를 막았다. 그녀의 화려했던 가면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마침내 서연은 마지막 증거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3년 전 그녀의 인생을 지옥으로 몰아넣었던 불륜 스캔들에 대한 것이었다. 스크린에는 그녀가 낯선 남자와 호텔에 들어가는 파파라치 사진이 떠올랐다. 그리고 다음 순간 그녀는 원본 사진들을 차례로 보여주었다. 동창회에 참석한 그녀의 모습 출장에서 호텔 로비에 서 있는 모습. 교묘하게 합성된 조작의 과정이 모두의 눈앞에 낱낱이 펼쳐졌다. 그리고 이 사진 속 남자는 오수진 씨의 계좌에서 거액을 송금받은 전문 배우였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던 강지훈은 더 이상 서 있을 수 없었다. 하나하나의 증거가 그의 심장을 찌르는 비수였다. 그가 철석같이 믿었던 진실들, 그가 그녀를 비난하고 내쳤던 근거들이 모두 거짓과 기만으로 쌓아 올린 탑이었음을 깨달았다. 그는 바보였다. 거대한 연극의 노란한 광대였다. 무엇보다 그를 절망시킨 것은 자신이 사랑했던 여자를 지켜주기는커녕 가장 잔인한 가해자가 되어 그녀에게 상처를 주었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비틀거리며 단상 뒤로 물러나 가슴을 부여잡고 무너져 내렸다. 서연은 프레젠테이션을 마무리했다. 저는 이 진실을 제 아버지의 명예를 위해 그리고 저의 잃어버린 인생을 위해 밝힙니다. 또한 여러분의 신뢰를 배신한 이 범죄자들의 심판을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강당의 뒷문이 다시 한번 열렸다. 이번에는 검사들과 수사관들이 들이닥쳤다. 모든 것은 서연의 계획대로였다. 그녀는 주주총회가 시작되기 직전 모든 증거 자료를 검찰에 제출했던 것이다. 검사들은 망연자실에 있는 강민혁과 오수진에게 다가가 차가운 목소리로 체포 영장을 제시했다. 강민혁 씨, 오수진 씨,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강민혁은 마지막까지 발악하며 저항했지만 수사관들의 손에 무력하게 제압당했다. 오수진은 실성한 사람처럼 울부짖으며 끌려나갔다. 눈부신 카메라 플래시가 그들의 비참한 마지막을 기록하고 있었다. 악인들은 사라졌다. 강당은 승리한 주주들의 환호와 아직 가시지 않은 충격으로 소란스러웠다. 하지만 연단 위에 홀로 선 서연의 눈은 그곳에 있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단상 한쪽 구석에 쓰러져 있는 한 남자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표정으로 무너진 자존심과 회한 속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는 남자 강지훈. 마침내 서연의 눈과 그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들의 눈빛 속에는 지난 3년간의 모든 고통과 오해,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담겨 있었다. 전쟁은 끝났지만 상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주주총회의 폭풍이 휩쓸고 간 지 며칠이 흘렀다. 진성그룹은 창사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지만 역설적이게도 가장 투명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강지훈은 모든 언론의 공격을 정면으로 맞으며 사태를 수습했다. 그는 강민혁과 오수진의 비리로 인해 피해를 본 모든 주주와 협력사에 대한 보상안을 발표했고 윤서연이 넘겨준 자료를 바탕으로 전면적인 내부 개혁에 착수했다. 그의 곁에는 윤서연의 조력자였던 박 이사와 최 상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같은 시각 윤서연은 아버지가 잠들어 있는 한적한 추모 공원을 찾았다. 그녀는 차가운 비석을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다 끝났어요. 아버지의 명예도 우리 회사의 이름도 되찾았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뺨을 타고 흐르는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길고 길었던 복수는 끝났다. 그러나 그녀의 마음속에는 허무함과 함께 정리되지 않은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날 오후 그녀는 강지훈에게서 만나고 싶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가 약속 장소로 정한 곳은 화려한 호텔 레스토랑이 아닌 그들이 처음 만났던 대학가의 허름한 국밥집이었다. 3년 전과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그곳에서 두 사람은 어색하게 마주 앉았다.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알아봤지만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공기를 눈치채고는 조용히 자리를 비켜주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강지훈이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미안해. 그 한마디에는 지난 3년간의 모든 회한과 고통이 담겨 있었다. 내가 어리석었어. 내 자존심과 오만함이 당신의 진실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어. 당신을 믿어주지 못하고 내 손으로 당신에게 지옥을 선물했지. 나는 당신에게 용서를 구할 자격조차 없는 놈이야. 그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눈물을 보였다. 거대한 제국의 총수가 아닌 한 여자를 잃고 모든 것을 후회하는 한 남자의 눈물이었다. 서연은 말없이 그의 눈물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오랫동안 타오르던 분노의 불꽃은 이미 사그라든 지 오래였다. 남은 것은 깊은 슬픔과 상처뿐이었다. 당신의 사과를 받겠어요. 하지만 아직 당신을 용서할 준비는 되지 않았어요, 지훈 씨. 당신에 대한 불신이 나에게 남긴 상처는 너무 깊어요. 지난 3년 동안 나는 매일 밤 당신을 원망하며 잠들었어요. 그 시간을 어떻게 한순간에 잊을 수 있겠어요. 그녀 역시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았다. 그녀의 말에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기적인 용서를 바라지 않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알아. 하지만 제발 기회를 줘, 서연아. 당신에게 진 빚을 평생에 걸쳐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시작하고 싶어. 한지수와의 계약 결혼은 오늘부로 무효야. 아무것도 없는 처음부터 당신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게 해줘. 그는 그녀의 손을 잡지 못하고 그저 간절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구체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서화건설을 진성그룹의 자회사로 편입시키는 대신 완전한 독립법인으로 재건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회사의 대표 이사 자리를 그녀에게 맡기고 싶다고 했다. 그것은 동정이나 보상이 아니었다. 그녀의 능력을 온전히 믿고 그녀의 잃어버린 자리를 되찾아주겠다는 진심 어린 약속이었다. 그는 그녀를 다시 소유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스스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 그의 진심에 서연에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과거에 오만했던 강지훈이 아닌 상처를 통해 성숙해진 한 남자의 모습을 보았다. 그녀는 긴 침묵 끝에 마침내 입을 열었다. 일어나요. 당신의 제안을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파트너로서의 시작이에요. 우리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는 시간이 알려주겠죠. 그녀의 대답은 완전한 용서는 아니었지만 절망의 끝에서 발견한 한 줄기 희망이었다. 1년 후 대한민국 건설업계에 서화건설의 이름이 다시 떠오르기 시작했다. CEO 윤서연의 탁월한 리더십 아래 서화건설은 혁신적인 친환경 건축 기술로 주목받으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딸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우뚝 선 전문 경영인이 되어 있었다. 강지훈 역시 진성그룹을 성공적으로 이끌며 과거보다 훨씬 더 신중하고 겸손한 리더로 존경받고 있었다. 어느 가을 저녁 두 사람은 1년 전 그 국밥집에서 다시 마주 앉았다. 예전의 어색함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편안하고 따뜻한 미소가 채워져 있었다. 그들은 함께 웃고 서로의 안부를 묻고 미래의 꿈을 이야기했다. 식사를 마치고 함께 밤거리를 걸을 때
강지훈이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거센 폭풍이 지나간 뒤 마침내 찾아온 평화로운 새벽이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막 두 번째 여명을 맞이하고 있었다.